11월에 대박을 또 보시고 자, 이제 오늘 내가 지금 함께 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번 2023년도 수능 브리핑을 한번 하려고. 그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됐고 EBS 연계는 어떠하고 출제 방향 어떠한지를 좀 보려고 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게 뭔지. 이 페이지는 거기에 없는데 봐봐. 그냥 보세요. 치면. 자, 이날 올해 11월에 수능에 응시한 수험생이 44만 7천 명이야. 그러니까 45만 명 정도 되는데 재학생이 30만 명, 졸업생이 N수생이 14만 명이야. 얘가 30인데 그래서 우리 고3의 반 정도가 N수생이 이제 합류가 된다. 그래서 올해도 너네 그거 봤지? 수시 합격생들 포기생 되게 많다고. 내가 서울대랑 연대 붙었어. 그럼 연대 포기하고 서울대 가는 거야. 서울대 붙었는데 의대도 붙었어? 그러면 이제 의대 가는 거지. 해서 수시부터 이제 정시 이제 밑으로. 걔들이 또 그 인원도 정시로 또 채우는 거잖아. 그럼 또 정시 합격생들도 밑에서 또 와다다다 올라간다고. 막 대기번호 막 몇천 명, 막 500명도 막 붙는 거 봐. 500번도 붙는 거 봤어. 와다다다다 올라간다고. 자, 그렇습니다. 이제 N수생 얘기를 내가 왜 하냐면 조금 이따 볼게. 일단 국어 영역에서 선택 과목별 응시자 비율은 화작이 65%라고 보면 되고 엄매가 35%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수능에서는 이 등급을 우리 표준 점수만 발표가 되거든. 126점. 화작이 몇 점, 엄매가 몇 점인지는 발표해주지 않아. 근데 이제 그거지. 나 1등급 나왔는데 나 원전시 몇 점이야? 이런 것들 조사해보면 대략 이제 화작이 한 93에서 95선? 그런 거지. 그래서 화작이 엄매보다 평균적으로 다 모든 등급이 2점, 3점씩이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면 화작이 더 쉽다고. 봐봐, 화작이 인원이 훨씬 많아. 인원도 많고 얘가 등급 컷이 뭐 1등급 얘가 95면은 얘는 93 정도 되는 거지요. 그래서 화작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한 문제 틀리면 이게 타격이 얘보다 더 크잖아. 그래서 실수 안 하는 연습을 해야 돼, 방학 때. 실수를 안 하는 연습. 그래서 우리가 레벨 8 교재가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를 한 주 한 주 이제 교차해 가면서 어떤 것을 이제 볼지. 왜냐면 나는 확실하게 결정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열려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다 보여줄 거고 언어와 매체는 어떻게 가면 되냐? 암기를 확실하게 하셔야죠. 암기. 나는 외우는 거 자신 있어. 나는 너무 실수를 많이 해. 실수가 많으면 합법하면 좀 곤란해. 외우면 가야 되고 그래서 우리 수업에서는 기본적으로 방법론을 갈 거고 2학기 때 엄매를 하는 학교도 있어서 이 기본적인 문법 이론 같은 경우는 방학 특강 지금 그래서 열은 거거든. 그래서 나는 암기 문장 좀 자신 없는데 나 엄매를 할 거야. 그러면은 특강을 듣던 뭐 인강을 듣던 무슨 수를 쓰던 방학 동안에 한 번 정도는 그듯이 여유가 있을 때 정리를 하시는 거를 권하고 싶어요. 자, 볼까?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자, 전체 응시자가 일단은 2021년보다 2020학년에 좀 많이 늘었대. 자, 봐봐. 표준 점수 평균은 국어에서는 졸업생들이 더 잘 받습니다. 그리고 1등급, 2등급의 비율이 모든 영역에서 졸업생이 1, 2등급의 졸업생들이 많이 몰려있다고. 그게 나타낸 표가 이건데 잘 보이려나? 그냥 간단하게 설명해줄게. 위에가 재학생이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재학생 100% 중에 1등급을 차지한 애들은 2.5%밖에 안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금 3월에 1등급인데 수능 때 1등급이 아닐 수 있다고. 오케이? 2.5등급 재학생 중 2.5등급 해야 수능 1등급이야. 왜냐면 우리가 4월, 6월, 9월 수능을 11월에 보지 않습니까? N수생들이 언제 많이 들어오냐? 일단은 이번 달에 많이 결정이 되겠지. 학교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안 났으면 내 입학도 안 해 하고서는 지금쯤 많이 들어올 거다. 그 다음에 언제 많이 들어오냐면 1학기 시험을
시험을 보고 방학한 이 시기에 또 대거 들어와. 근데 그 친구들이 이 후반부 점수인 친구들이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일로 끼어드는 거야, 자꾸. 그러면 재학생들은 나는 1등급이야. 나는 성실력이 그냥 유지가인데 등급이 유지가 아닌 거야. 인원이 글로 막 끼어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N수생들을 너무 견제하라는 얘기가 다 견제도 안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저 치고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졸업생들 검정고시 여기 8.2%가 졸업생들은 8.2% 하고 8점이 13, 20, 19, 19 이건데 여기에 그냥 쭉 몰려있고 재학생은 그냥 골고루 여기 20%가 제일 많네. 여기가 많네. 후반부가 많네. 제 N수생들을 무시는 못한다. 뭐 이런 거지. 자, 다음 내가 지금 주드린 프린트를 볼게요. 자, 국어 영역 출제 기본 방향. 국어 영역은 2015년 대전 국어과 교육 과정에 기초한 대학 수학에 필요한 국어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을 출제하고자 했다. 구체적인 출제 원칙은 다음과 같다. 교과서 기준으로 했다. 아이, 진짜요? 잘 모르겠는데. 자, 두 번째. 국어과 교육 과정에서 설정한 지식과 기능에 대한 이해력, 출제 과목별 교과서를 통해 학습한 지식과 기능을 다양한 담화나 글에 적용할 수 있는 창의적 사고력. 자, 우리 독서 교과서에서 아직 독서 교과서를 안 한 학교도 있는데 독서 교과서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게 첫 번째가 사실적 독해, 두 번째가 비판적 독해, 세 번째가 추론적 독해, 네 번째가 창의적 독해, 다섯 번째가 감상적 독해라는 것이 있거든. 이것을 문제에다가 적용해서 녹여낸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능 문제를 어디서 다른 데서 파오는 게 아니라 야, 비판적 독해가 뭐야? 사실적 독해가 뭐야? 일치하는 거 찾는 거 아니야, 그치? 비판적 독해가 무엇이냐? 비판하는 거잖아. 어떤 걸 비판해? 공정성, 타당성, 그 다음에 신뢰성, 이런 것들이 교과서 이론에 나오거든. 이거를 알고 자꾸 적용해야지 수능 공부, 뭔가 막 고3 공부도 뭔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갖고 끌어온다라는 걸 좀 난 연결했으면 좋겠어. 추론적 독해는 숨겨진 의도 파악하기 많이 했잖아, 그치? 창의적 읽기는 뭐예요? 어떤 문제 상황에 대한 대안을 찾아내는 것을 창의적 읽기라고 해, 그치? 자, 감성적은 뭐 문학 이런 거, 소설 파트 같은 거지? 그런 게 나온다고요. 그리고 특히 독서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은 그동안 안 풀었을 거야. 수능의 1, 2, 3번이 독서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든요. 독서론. 독서의 가치, 독서의 태도. 이게 독서 교과서 제일 첫 번째 단원에 나오는 부분이야. 근데 이번 내신에서도 이 부분을 좀 크게 다루진 않았어. 그치? 근데 항상 1에서 3번 문제가 여기에서 나오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내가 준비해주면 되고 그렇다는 거야. 자, 세 번째 뭐 그렇다. 자, 출제 범위 갈게요. 국어 영역은 독서, 문학, 한국과 장문, 언어와 매체 등 출제 과목별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목표와 내용을 바탕으로 출제하되 폭넓고 다양한 국어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소재의 지문과 자료를 활용했다 등등이래요. 다음 장 넘겨볼게요. 해서 이게 기본 뭐 출제 방향이고요. 자, 문항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자, 두 번째 문단. 대표적인 문항 유형을 살펴보면 공통 과목에서는 독서 과목에서, 독서라는 교과목에서 중요한 내용 요소를 설정하고 있는 주제 통합적 독서를 문제화한 4번에서 9번 문항. 그 주제 통합적 독서가 독서 교과서에서 1단원 정도에 들어가 있는 단원 자체거든? 근데 이것도 내신에서 좀 많이 안 다루긴 했지? 자, 주제 통합적 독서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사랑이라는 주제로 당연히 문학소설 있을 수 있지? 또 사랑이라는 주제로 신경학적인 글을 다룰 수 있어.
살아가는 뇌 세포가 어떻게 되는지. 세 번째는 사랑과 결혼이라는 사회학적인 글이 나올 수 있거든. 주제 통합적 읽기라는 건 뭐냐면 하나의 주제로 여러 가지 갈래 혹은 여러 가지 입장들을 가지고 이제 글을 구성하는 것인데, 최근에 비문학에서도 우리 예전에 문학에 가나다 이렇게 엮어내는 거 많이 봤잖아. 비문학에서도 가, 나, 문단 두 개지 비문학을 가지고 공통점과 차이점을 많이 내. 그게 교과서에서 이 주제 통합적 읽기를 적용시킨 지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왔을 때 오우씨 이번에 이렇게 나왔네가 아니라 다 논리적인 근거가 있대, 평가원에서. 자, 그래서 4번, 9번이 이렇게 나왔고, 문학에서도 이러이러하다. 여유가 되면 읽어보십시오. 자, 내가 뭘 볼 거냐면 다음 장을 보자. 말고 아예 마지막 뒤에 문제 있는 페이지 있어. 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궁금한 게 EBS 연계 이런 것도 좀 궁금하잖아. EBS 연계율이 국어는 50%인데 올해는 51% 정도 나왔대. 50%가 어떻게 나오는 거냐. 여기 6페이지를 보면 이게 수능 문제예요. 수능 문제고, 여기 예시문항이 10에서 13번 세트에 10번 문제가 연기가 됐대. 다음 장 넘겨가봐. 한 장 뒤에 넘기면 EBS 지문을 실어놨어요. 여기 교재 수능 완성에서 137에서 138쪽에 있는 EBS 이 지문이 있는데, 이 지문을 근거, 이 지문 특히 7번 문제를 근거로 수능 문제 10번을 출제했다. 보니까 어때? 봐봐, 내용 한번 볼까요? EBS 행정법규는, 그치? 그 다음에 나에서는 법률 요건에 법에 대한 얘기지? 거기 EBS의 7번 문제 어때? 일치하지 않는 것은 나왔지? 그러면 다시 앞장 돌아가서 수능 문제 볼게요. 수능 문제에서 10번 문제가 뭐야? 일치하지 않는 거래. 야, 이걸 연계라고 설명하니 참, 왜냐면 일치하는 문제 매년 내잖아. 그러니까 연계율 50%가 그렇게 큰 얘기가 사실은 또 아니기도 하다고. 우리가 EBS 독서가 수능에 연계가 될 때 이 정도로 테마가 같으면 연계다. 문제가 비슷한 문제가 연계다. 이렇게도 간다고요. 그래서 나는 비문학 같은 경우는 EBS를 풀어낼 수 있는 피지컬을 갖추는 게 중요하지, 본문을 뭐 분석하고 외우는 거는 그렇게 중요도는 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근데 문학은 조금 중요하니까 문학 페이지 한번 볼까? 8페이지 한번 봅시다. 여기에서는 지금 수능에서 가와 나의 나파티의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 자체가 EBS에서도 실렸어. 자, 31번 문제 볼게. 31번 문제는 가와 나의 공통점에 관한 것은 이라고 하면서 지금 시작하자의 태도를 분석하는 문제지. 그 다음에 33번 볼게. 33번. 자, A에서는 B에서는 이건 뭐예요? 음지의 꽃이라는 작품 한 개만 분석한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는 지금 좀 구체적인 어떤 시어의 기능, 맥락 이런 문제잖아. 자, 34번 볼게. 34번은 보기에서, 보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생명 현상을 제재로 삼으시는, 대체로 생명체들의 풍요로움을 감각적으로 형상화하거나 생명 파괴 현실을 극복하는 모습을 형상화한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기에서 시적 형상화에 대한 개념을 지금 설명하면서 시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지금 물어보는 문제네요. 그치? 그럼 뒤에 장을 넘겨서 EBS에서 이게 어떻게 제시가 되는지 한번 보자. 수능 완성에 나온 작품이고, 거기에서는 가를 놓게 음지의 꽃 똑같이 나왔죠? 자, 18번 보게. 18번에서 뭘 물어봤어? 영탄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예찬을 드러내고 있다. 표현 기법과 뭘 물어봤어? 태도를 물어봤지.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 유형이 31번으로 연결이 됐다는 거고. 자, 19번은 뭐야? 19번은 자, 참나무 때 이거는 다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 음지의 꽃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죠? 여기는 음지의 꽃만 보는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는 시어의 의미. 그 다음에 중요한 게 21번인데 21번은 봐봐. 보기를 볼게요. 시에서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해서 여기서는 내가 음지의 꽃이라는 시만 제시된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기에서 제시된 걸 가지고도 문제를 이어서 출제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EBS에서 봐봐. 수능에서 내가 이렇게 시 하나를 꼼꼼히 봤으면 33번 같은 거는 좀 빨리 풀어내겠지. 그치? 막 아직 처음 보는 거야. 당황하지도 않고 정확하게 갈 수 있겠죠. 그래서 EBS의 문학 같은 경우, 특히 시 같은 경우는 많이 알아두고 가면 좋다. 오케이? 근데 50%면 적은 비율이 아니잖아. 소설 같은 경우는 입에서 실린 그 부분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야. 근데 보통 테마가 연결되면 연계라고 치고 그 소설의 다른 부분이 실려도 연결하고 또 연결을 하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 내신에서도 EBS를 하고 나 내신 버리고 정시할 거야 해도 어쨌든 EBS가 연결이 되니까 그래도 예전에 70%일 때보다는 비율이 줄어도 수능에서야 한 문제가 얼마나 크니. 그래서 효율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EBS를 예의상은 조금 접근을 해주면 좋겠다. 알겠냐? 그래서 나머지는 집에서 좀 심심할 때 읽어보세요. 앞에 출제 방향이나 이런 게 나왔구나 보는 것도 도움이 될 테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수업으로 가보자. 합법과 장문 우리 레벨 8의 1교시를 쳐보세요. 그래서 이번 주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주는 화작 개념, 다음 주는 언매 보는 방법, 화작 언매 이렇게 갈 거예요. 자, 합법과 장문의 본질. 야, 이거는 니들이 읽으셔. 자, 합법과 장문의 본질, 사회적 의사소통 행위로서 합법과 장문의 특성을 이해한다. 근데 있잖아, 의외로 이런 교과서적이고 당연한 말이 선택지로 이제 나와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가볍게 넘기면 안 돼. 내가 읽기에는 좀 시간이 아까우니까 그냥 패스하는 거지. 너희들 꼭 읽으셔요. 안 읽을 거냐? 자,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 사회적 담론. 자, 합법과 장문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얘들아, 합법과 장문인, 합법은 대본으로 문제가 나오는 거고 장문은 글로써 나오는 거잖아. 본질은 뭐냐? 의사소통 행위라는 거야. 말로 하든 글로 하든. 그래서 합법과 장문을 통해서 무엇을 한다?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여론을 형성할 수 있다. 뭐 정도. 넘어가자. 그래서 합법과 장문에서는 공동체는 그냥 한번 읽어봐. 넘어갈 거야. 자, 여기서는 이제 맥락이라는 개념이 중요하다. 맥락. 합법과 장문의 맥락을 구성하는 요소. 이거 언매에서도 나왔잖아. 맥락이라는 거 기억납니까? 시험에서 그 담화 이 부분에서 다루잖아. 자, 맥락이라는 것은 무슨 맥락이냐? 발화자가 있다. 맥락. 자, 담화란 발화자가 수신자 혹은 청자에게 무엇을 간다? 발화. 입에서 나가는 멘트가 발화야. 혹은 내가 쓰는 글이 발화야. 메시지야. 이게 어떤 상황이나 맥락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담화라고 합니다. 이때 맥락을 구성한 요소가 뭐냐? 여기 발신자, 수신자, 주제, 목적, 매체, 시간, 장소 등등이 있다. 그래서 글을 쓸 때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합법과 장문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 첫 번째는 1인 발언하는 대본이 나와. 첫 번째 문제에서는 뭐가 나와? 발표, 연설 이런 거. 그러면 여기서는 내용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냐면 말하는 자의 말하기 전략 같은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자, 두 번째에서는 2인 이상의 발화가 나와. 토론, 토의, 협상 등등.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성들을 각각 파악을 하셔야 빠르게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면 장문에서는 뭐가 나오냐? 장문은 5가지 단계로 글을 쓴단 말이야. 첫 번째는 맥락을 정한다.
맥락이 뭐라고? 여기 나오잖아. 누가, 대상이 누군지, 주제가 뭔지, 목적이 뭔지를 정한 다음에 두 번째,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세 번째는 자료를 수집한 걸 가지고 개요를 짜면서 각각의 또 표현 전략들을 세운다. 네 번째, 글쓰기. 다섯 번째, 고쳐쓰기를 하면서 요즘에는 이렇게 2인 이상의 대본을 가지고 보고서 쓰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결합해서 두 문제 이렇게 합쳐서 네 문제 정도 하고 장문만 가지고도 문제가 또 출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림이 구성이 된다 이거야. 자, 태도와 인용 표절 뭐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를 좀 풀어볼까? 어디를 보냐면 첫 번째 지문 말고요. 이 두 번째 지문을 좀 빠르게 보자. 어디냐면 거기. 안녕하세요. 저는 10페이지. 저는 땡땡고 78기 학생회장. 그 지문 있지요? 읽고 빠르게 체크를 해봅시다. 다 보았음? 같이 한번 보자. 자, 일단은 4번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고르면 답하시오. 예상 독자는 누구니? 여기 첫 번째 문단에 나와 있잖아. 자, 우리 학생이 이번들이랑 면담을 했는데요. 그래서 자,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활동에 함께해줄 것을 당부하기 위해 이게 글의 목적인데, 자, 글의 목적, 글을 쓰는 목적이 몇 가지가 있어?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상대방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하는 목적이고, 두 번째는 상대방을 설득하기 위해 주장하는 글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좀 항상 생각하세요, 머릿속에. 세 번째는 뭐가 있다? 뭐 자기 표현 있지.
또 뭐라고 하지? 사회 교감, 정서 표현, 자기 표현. 수필 같은 거 있잖아. 야, 나 오늘 나 좀 심심해. 이런 거잖아. 뭐 목적이 없는 말이잖아. 그런 거. 이것처럼. 친교. 그래, 친교라고 하지. 여기서 뭐예요? 당부하는 거니까 설명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설득하는 거야. 당부. 상대방의 생각을 바꾸기 위한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문제의식을 공유하자는 건 뭐냐면, 야, 우리 심각해. 잘하자. 이거지? 그래서 예상 독자는 학생들. 글의 목적은 캠페인 홍보와 동참을 요청. 이 정도 하면 되겠죠? 자, 5번 문제를 보자. 자, 기업. 이런 거는 맞는 걸 찾는 것보다, 맞는 걸 찾아야 되긴 하는데, 수능이 객관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빨리 단서를 찾는 게 나아. 기업. 공식적인 장문 사항에 맞게 높임 표현을 사용하여, 우리 이런 걸 뭐라고 하지? 하십시오체.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납니까? 자, 하십시오체 사용이 되어 있어? 맞지? 그러면 맞는 거야. 니은. 감정에 호소하는 표현을 명시적으로 대놓고 썼어요? 그런 거 없어. 빨리 눈을 돌려서 찾아야 되는데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니은은 아니야. 디귿. 독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설득력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수치 어딨어? 거기 200kg 80만원 나 나와있지? 그러니까 맞아. 리을. 내 의견과 다른 의견을 가진 독자도 있을 테니가 어디 나와있냐? 자, 물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그리고 이런 학생들도 있을 거야. 나랑 생각이 다른 애들이잖아. 먼저 공격하는 거야. 먼저 치고 나서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해놓으면 더 설득이 쉬운 거죠. 그래서 거기에 답이 있으니까 리을을 하는 것이고, 아예 있잖아. 읽을 때 좀 특이한 것들은 그냥 체크체크 하시면서 가세요. 문제 보고 와고 문제 보고 가고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니까. 자, 6번에서 기업, 아까 내가 굳이 말한 거 있지? 사회적 담론이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러한 자 이렇게 장문 활동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정서를 다른 구성원과 공유함으로써 영향을 주고 나아가 사회적 담론을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적 의사소통은 문제 상황에 대한 이해하면도 우리 자주 연결돼 나오는 게 공감대잖아.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한다. 이런 게 굉장히 관습적인 표현이니 연결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다음 화법의 원리가 보자. 자, 1학년 때 배웠던 걸 한번 기억을 돌려봅시다. 자, 화법에서는 뭐가 나오냐? 대화가 나오고 토론, 협상, 면접, 발표, 연설 등등이 나오는데 이 중에 발표와 연설은 1이 대부분이지? 이거는 비문학 분석하듯이 요약하시면 돼요. 자, 대화, 토론, 협상, 면접 같은 경우는 대화와 면접 같은 경우는 대화의 흐름들이 있어. 대화는 이 흐름들을 나눠가면서 여기까지는 이 대화인데 여기는 주제가 바뀌었네를 끊어갔으면서 보시면 좋고, 면접은 인터뷰하는 사람의 그 질문이 그 밑에 있는 거에 주제가 된다. 그래서 그 질문을 중심으로 파악하시면 되고, 토론은 어떻게 봐라? 찬성과 반대가, 토론은 룰이 있잖아. 입론 기억나니? 입론 뭐해? 논제 이런 거 정리를 합시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 룰을 생각하시면서 글을 분석하면 되고, 내가 볼 때 화법과 장문은 오늘 그냥 30분만 하면 기본 틀이 잡힐 거고, 뒤에 부분은 내가 잘 나오는 문제 유형, 그 뒷부분, 그 다음에 3강, 5강에 나오는 것들은 데이터 분석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시험을 중심으로 보여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기 2번 메모를 보자. 갈등 상황이야. 갈등. 우리 토론, 협상 다 갈등하는 거잖아.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바라는 말을 진솔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 마지막 줄을 볼게요. 갈등 상황에서 뭐가 중요하냐? 갈등 상황에서는 자, 자신의 의사를 전달할 때 공격적이지 않은 언어적, 준언어적, 비언어적 표현을 써야 된다. 우리 준언어적 표현이 뭐예요? 뭐야? 언어는 말의 내용이고 준언어는 말의 내용이 얹혀가는 억양 이런 거. 억양, 말투.
비언어는 언어가 아닌 거야. 손짓, 표정 이런 거. 상식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리 그 다음에 토론이라는 파트에서는 뭘 봐야 되냐. 그냥 그 형식 자체를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들어가면 좋아. 그냥 그림 끌려가지 마시고. 토론에서는 뭘 토론한다? 일반적으로는 정책 논제에 대한 얘기가 많을 거야. 우리 논제는 정책 논제, 사실 논제, 가치 논제 세 가지가 있어. 가치 논제는 뭐야? 이게 옳으니? 아니야, 나 옳다고 생각 안 해. 가치 논제. 사실 논제, 난 이건 사실이라고 생각해. 아니, 나 그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라는 말은 좀 쓰면 안 되고. 정책 논제는 이게 실제적으로 문제가 가장 많은데 지금 사회에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므로 이 정책을 세워야 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익과 부작용을 비교를 해보는 거지. 그러면 찬성 측에서 뭐를 입증해야 돼? 문제가 심각하고 시급하다라는 걸 증명해야 돼. 그럼 반대 측에서는 뭐를 공격하는 거야? 아니, 시급하지도 않고 그냥 두면 된 거야. 찬성 측에서 정책에서 뭘 얘기해야 돼? 이 문제가 이것으로 해결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 정책은 실현이 가능하다는 걸 입증해야 돼. 그럼 반대 측에서 뭘 얘기해야 돼? 그거 정책 아니어도 해결돼. 그리고 이거 정책 실현할 수 없어. 불가능해. 현실적이지 않아. 이런 것들을 나누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런 것들을 공격을 하면서 우리도 읽어보면은 되겠지요. 자, 밑에 거는 뭐 보시면 될 것 같아. 자, 협상 파트를 읽을 때는 협상은 우리 알바생들은 다 돈을 많이 벌고 일을 조금 하고 싶고 사장님들은 돈 조금 주고 일을 많이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서로 원하는 게 다르면 협상이 돼? 안 돼? 안 되죠? 양보하는 거. 그래서 이만큼 요구했다가 요만큼 양보하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지. 그래서 협상을 분석할 때는 무엇을 양보하고 무엇을 요구했는지 그 내용 자체를 정리를 하시면서 읽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한 개만 더 보자. 다음 장. 아까 면접 파트에서는 이 면접자와 대상자가 있는데 그 질문자의 질문을 중심으로 글들을 끊어내가지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질문을 할 때는 다시 한번 공격하는 질문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질문해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들이 면접 지문 분석할 때는 그 의도를 체크하는 게 중요하겠다고. 한 개만 더 볼게요. 마지막에 이 설득 전략 세 가지가 있어. 인성적 설득, 이성적 설득, 감성적 설득 전략이 있는데, 이때 인성적 설득 전략이라는 건 뭐냐면 화자 자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니까 저 사람 말에 설득되는 것 같아. 이건 김연아가 어떤 걸 주장했어. 그러면 오 되는 게 있잖아. 그 사람의 말의 내용은 듣지도 않아도. 이성적 설득은 뭐냐면 그 사람 말의 내용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거고요. 감성적 설득 전략은 감정을 막 불러일으키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 같아요가 감성적인 거야. 자, 괜찮아? 이거 중학교 때 배운 거잖아, 그치? 자, 해서 기타 등등이 있고 본문을 이제 읽어볼 건데 문제를 몇 가지만 해볼 건데, 자, 17페이지에 면접이 하나 있어요. 면접 지문 하나 보자. 면접 지문 이거 한 개만 해도 될 것 같아. 10, 11, 12 합시다.
자, 지금 목적이 뭐예요? 대학 신입생 선발. 자, 학생이 지식이나 잠재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점에서 공적 대화다. 사적 대화는 공적 대화겠지? 학생이 기억과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학생이 한 말은 조금 전에 말과 모순되는 건 아닌가요? 이 사람 나한테 이런 얘기 왜 하지? 그래야 알아야 내가 제대로 대답을 하겠지? 합격이 되려면. 그래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럼 면접관에서는, 우리 면접 파트에서는 질문제 의도, 말하기 전략 이런 것들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 12번. 니은은 어떤 질문에 속하느냐? 이거 봐. 보기를 문장이 지금 한 문장, 두 문장, 세 문장 있단 말이야. 얘를 그냥 읽지 마시고 구성을 나눠. 질문에는 폐쇄형 질문, 개방형 질문이 있다. 폐쇄형 질문은 어떤 거, 개방형 질문은 어떤 거. 한편 보충 질문도 있는데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어. 질문 세 가지잖아. 셋 중에 하나 쓰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본문에서 아까 뭐라 그랬어? 이제 이해했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전체 효용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우에 따라서가 뭔데?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왜 사회 전체의 효용을 높일 수 있느냐? 아까 한 말이 지금 만족스럽지 않으니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지. 그래서 보충 질문 쓰시면 돼요. 개방형 질문인 줄 알았지?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있는 걸 잘 적용하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장문 파트 갈게요. 장문은 지금 자 20페이지에 4번 내용만 좀 봐도 될 것 같거든? 장문. 우리 엄매에서도 그렇고 장문 문제에서도 그렇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문제들이 종종 나와요. 데이터 분석하는 거. 자, 이렇게 논리적 근거를 수집할 때는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판단한다. 이거는 비문학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야. 타당성은 뭐야? 그 논거가 그 주장이랑 연결되는 게 과연 맞냐? 신뢰성은 뭐냐? 믿을만하냐? 그리고 최신 자료냐? 막 20년 전 거 갖고 왔고 지금 주장하면은 근거가 약하겠지. 자, 공정성은 뭐냐? 한쪽 입장에 치우치지 않았냐? 이거 항상 그냥 기본 머릿속에 넣자. 뭐라고? 타당하냐? 신뢰성이냐? 공정하냐? 타당성, 신뢰성, 공정성을 염두에 딱 두시고 하면 되지요. 자, 그러면 여기서는 아까 말한 것처럼 문제를 조금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아. 여기는 23, 24번은 수필 문제라서 그닥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근데 25번에서 25페이지에서 27페이지에 있는 이 질문을 조금 보자. 자, 볼게. 글을 쓰게 된 동기, 예상 독자, 글을 쓰는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 아까? 쓰기 맥락이라고 했어. 이것을 먼저 설정하고 그에 따라서 뭘 정했다? 계율을 짰다. 오케이? 계율을 읽을 때는 여러분 어떻게 가느냐면 앞에 큰 제목부터, 큰 숫자부터 보시면 돼. 큰 숫자부터. 자, 감각 공유의 개념과 심각성. 감각 공유의 유형별 문제점이 유형이 그래서 빛공유의 소음 공유의 문제점이 각각 나왔지. 이 글이 왜 균형이 있는 개요냐면 사람 생태계, 사람 생태계, 사람 생태계를 균형 있게 다 넣어줬다. 자, 그 다음에 문제점이 나왔으면 문제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해결 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보통 여기에서 문제점을 이렇게 3개가 나오면 해결 방안도 3개가 각각 나오기도 하는데 이 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 사회가 해결할 문제와 개인이 해결할 문제를 둘로 크게 구분을 했어요. 이런 글도 괜찮아. 사회 문제 해결은 개인적 차원, 국가나 사회적 차원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것이 가장 기본 틀이고 이것은 괜찮아. 자, 다음 장 넘어가 볼게. 그래서 이 수집한 자료를 어디에다가 넣어야 될지 이런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면 데이터 안 보고 문제부터 막 가지 마시고 이 데이터에서 좀 특이할 만한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하면서 보는 것도 괜찮겠지? 의외로 애들이 이런 타이틀을 안 본다? 제목을 안 봐. 자, 소음, 진동, 민원, 추이야.
자, 가로축과 세로축으로 올라가 봅시다. 지금 여기 보니까 네모가 뭐예요? 소음, 진동, 민원, 건이고 여기 이 선 그래프는 환경 민원 중 소음, 진동, 민원이래. 자, 이게 비율이 어때요? 점점 증가하고 있지. 근데 매년 증가했다. 그거 맞는 말일까? 가끔 그런 문제로 낚는 문제가 있어. 증가 추세야 하면 맞아. 근데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럼 맞아? 그거는 아닌 거야. 알겠냐? 그런 거에 맡기지 마세요. 그래서 내가 합법과 작문을 많이 풀어보라는 게 그렇게 낚는 다양한 문제들을 자꾸 내가 걸러봐야 돼. 그래, 좋다. 왜? 여기에서는 조금 내려가 있고 여기에서도 내려갔잖아. 살짝. 그래서 매년 증가했다. 그건 또 아니다. 여기 볼게. 제목이 뭐예요? 감소 비율이지. 그러면 들깨는 수확량을 가장 많이 감소했다. 맞아? 아니야. 감소 비율이 제일 큰 거지 수확량이 제일 많이 줄어든 건 아니야. 무슨 말이야? 절대량과 감소 비율 이런 거 좀 체크하시라고. 됐나요? 설명을 해야 돼? 아니, 할까? 예를 들어서 보리가 지금 약간 20%가 안 되는 만큼 줄어들었지만 보리가 예를 들어서 뭐 10만 톤에서 20만 톤이면 엄청 많이 줄어든 거지. 근데 얘가 100만 톤에서 100 줄었어. 그러면 10,000톤밖에 안 된 거지. 그런 것처럼 양과 비율과 그런 용어를 조금 보셔라. 자,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다 안 좋네. 그 다음에 여기 뉴스 볼게요. 이런 뉴스를 통해서는 뭘 얘기하는지 보자. 자, 땡땡시 땡땡구가 이렇게 발생 현황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래서 뭐예요? 악취 문제 해결 방안을 다각도로 찾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열렸다라는 기사네. 그럼 이걸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자, 17번 문제를 그래서 풀어보세요. 옆에 27페이지에 가나다 거기에 있는 데이터를 앞에 있는 25페이지에 있는 개요에 어디에 넣으면 좋을지를 보시라고. 자, 먼저 아까 예시 있지? 여기 이 그래프, 선그래프, 막대 그래프 이거는 어디에 놓으면 좋을까? 소음, 진동, 민원, 추이니까 자, 민원, 추이니까 소음, 진동은 여기 소음 공의 문제점으로 들어가면 될까? 근데 문제점이 아니라 지금 민원이니까 문제점은 아닌 거지. 민원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여기 개념, 심각성 뭐 이런 것도 괜찮겠고 감각공의 관심, 배경 좀 그렇다. 어쨌든 뭐 서학 부분에 들어가도 괜찮고 민원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나머지 가나다도 해보세요. 가는 어디에 들어가면 좋은지. 17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넣는 것만. 다 됐냐? 자, 빛공해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 요인. 빛공해는 일단 여기고 생태계니까 2에 1에 2 요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나는요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소음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니까 2에 1이요 하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암모니아를 통해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했으니까 해결 방안 파트로 가야 되는데 이거는 3회에서 해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3회 1이요 라고 가면 되는 거예요. 알겠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문 하나 봅시다. (28페이지) 자, 토의이고 나는 이를 바탕으로 작성한 글의 초보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문제가 A만 보면 되는 거잖아. 아예 읽으면서 매칭을 시키면서 풀어도 괜찮아,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풀면서 읽어내는 것도 괜찮고 읽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은데 합법과 장문에서는 시간을 조금 벌어주는 걸로 가보자. 여기 잠깐 볼게. A에다 설명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생 2가 이렇게 나와있지. A 파트에서 학생 2가 몇 번 얘기했냐면 3번 얘기했어. 그 3번 얘기한 대사 중에 어떤 거에 대한 설명인지는 그냥 읽고 바로 찾는 게 훨씬 더 수월할 수도 있어요. 자, 20번 문제는 뭐 풀어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21번 문제를 보자. B를 바탕으로 C를 작성했다고 할 때 C에 반영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여기 앞에 B를 바탕으로 했다 그랬잖아. 그럼 B를 조금 정리를 해봐. B. 자,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 활동의 내용을 밝히고 활동의 의미에 대해서 언급하자. 뭐라지? 아, 점심 방송에도 얘기하지. 그래서 점심 활동을 점심 방송에 무엇을 내용과 의미 그 다음에 우리 동아리가 지역에서 행사가 있을 때 봉사활동한 거 있잖아. 그걸 얘기를 하지. 자, 우리가 최고의 동아리로 선정이 되어 구청으로부터 표창 받은 것도 얘기를 하자라고요. 좀 간단하게 체크를 한 다음에 C에 있는지를 연결하시면 되겠죠? 자, 하고 22번 문제를 볼까요? 22번 문제가 이거는 선생님 고3 때도 나온 문제인데 조건에 따라 글쓰기 문제야. 조건에 따라 글쓰기. 그래서 예전 같은 경우는 조건 1, 조건 2를 이렇게 보기 이렇게 해놓고 이것에 따라 글을 쓴 게 맞은 것이 이런 문제가 나왔단 말이야. 그 문제가 요즘에는 이런 식으로 변형이 많이 되었지. 보통 조건에 따른 글쓰기에서는 첫 번째 조건이 내용에 해당하는 거고 두 번째가 형식에 해당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러면 여러분 내용이 눈에 빨리 보이니 형식이 눈에 빨리 보이니 어떨 때는 형식이 더 눈에 빨리 보일 때가 있어. 그러면 지워내가면서 보면 되는데 여기 봐. 자, 혹시 더 논의할 사항이 있을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들을 나열하기만 하면 너무 평범한 동아리의 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우리 동아리의 구호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활용해 보는 건 어때? 맨 앞에 넣을 소개 문구를 작성할 때 우리 동아리의 구호를 활용하자. 그래서 내용에 뭐가 들어가자? 우리 동아리의 구호가 들어가면 돼. 그 다음에 올해 우리가 진행한 특별한 활동이 드러나게 하자. 자, 내가 비유적 표현을 써서 소감 문구를 만들어줄게. 그 형식이 뭐다? 비유가 들어가면 된다야. 이렇게 딱딱 정리하고 매칭을 딱딱 시키면 된다고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비유하면 뭐 해야 돼? 직유 아니면 은유거든? 빨리 봐. 1번에 비유 있어? 꿈을 향한 목소리가 들리다. 이거 진짜 목소리잖아. 방송반이니까. 없으니까 그냥 읽지도 마. 2번 비유 있어? 보물 같은 기회. 직유 있네? 남겨. 여기 지워버리고. 3번 우리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습니다. 두드려 없지? 비유가 없어. 4번 40번째 생일. 비타민 같은 직유 나와있지? 남겨. 자, 여러분의 미래에 자양분이라는 은유가 나와있지? 남겨.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구호가 들어있는 찾으면 되지. 구호는 여기 본문에서 꿈을 향한 목소리 마지막 줄에 나와있거든? 여기 꿈을 향한 목소리 EHBS라는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구호래. 그러면 그게 남아있는 거는 몇 번이다? 여기 꿈을 향한 목소리 여기 나와있잖아. 그래서 이게 답인 거야. 5번.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시간을 오래 쓰지 마시고 선택해서 읽어내면 된다 라는 거야.
많지는 않거든? 근데 문제를 자네들이 많이 풀어보면서 어떤 부분에 자주 함정이 빠지는지를 걸러내시고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괜찮다. 그래서 우리 레벨 8에서는 이제 너희들이 따라오는 거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우리 잠깐 쉬었다가 뭐 할 거냐면 이제 그 EBS 수준의 비문학 지문을 한번 볼 거야. 그래서 그거 한번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 중에서 봐야 되는 것들 또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